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강은 계획 활동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계획 활동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영자들이 전략 경영 프로세스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과 계획 활동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비교하고요. 계획 활동과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계획 활동의 성격과 목적입니다. 예, 계획 활동은 경영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규정하고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활동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여러 수준의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와 수단과 관계된 것인데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 계획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 활동에는 공식적인 계획 활동과 비공식적 계획 활동이 있는데요. 공식적인 계획 활동에서는 특정한 목표를 문서, 글로 적어서 조직 구성원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 계획 활동에서는 글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공식적인 계획 활동을 하는 네 가지 이유인데요. 어, 근본적으로는 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계획 활동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낭비와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방향성 제시인데요. 예, 이 방향성이 명확해야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만 구성원들이 그들의 활동을 협력하고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계획 활동이 부족하게 된다면 조직 구성원들이나 팀들이 서로 함께 일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겠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서로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랬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명확해야 서로 같은 방향으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 활동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킵니다. 계획 활동은 그래서 행동의 결과를 분명하게 만들고요. 복잡한 환경에서 경영할 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계획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 활동은 중복되고 낭비적인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수단과 목적이 분명할 때 무엇이 비효율적인지 명확해지고 그래서 낭비적인 활동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컨트롤인데요. 계획 활동은 통제를 쉽게 하는 목표와 기준을 수립합니다. 계획 활동 없이는 작업의 노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목적도 없습니다. 평가에서 어, 평가를 할 때 만약에 애초에 계획이 없다면 평가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모든 활동들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계획에 비추어서 진행된 그 성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획 활동은 결국 평가에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 계획 활동에 대한 비판들이 있죠.
그래서 공식적 계획 활동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게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직관과 이 창의성이 발휘되기 힘들다. 그리고 경영자들 하여금 내일의 생존이 아닌, 다시 말해서 미래의 생존이 아닌 당장의 경쟁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공식적 계획 활동은 변화된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아서 결국 조직이 실패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입니다. 이 비판들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경영자들은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직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공식적 계획 활동이 경직성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활동을 통해서 진행할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경영자들한테 필요합니다. 공식적 계획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직관과 창의성을 없애서는 안 되고요. 역시 경영자는 직관과 창의성을 공식적 계획 활동과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어떤 생존도 마찬가지겠죠. 공식적 계획 활동에만 빠져서 장래에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상당히 위태롭게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변화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경영자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식적 계획 활동이 조직 성과를 개선하는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겠죠. 연구 결과는 적어도 이 재무 성과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적 성과가 있겠죠. 수익 지표들 살펴봤을 때 이 공식 계획 활동은 그 성과를 개선한다고 모든 결과들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 계획 활동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계획 활동을 다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들은 성공하고 또 어떤 조직들은 실패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 계획 활동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물론 계획 활동 자체를 잘못 짰을 수도 있겠죠. 지나치게 수준에 맞지 않게 높은 그 성과 기준을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오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높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환경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외부적으로 닥쳐오는 이 변화된 환경이 변화된 환경에 조직이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획 활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조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략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들이 조직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 고객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전략을 경영자들은 세워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전략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 경영은 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전략 경영은 경영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미래 행동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검토하도록 하게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커피 문화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확장되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또 선배 세대들은 그죠? 다방 커피라든지 인스턴트 커피에 맛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커피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변했고요. 확산되었습니다. 이 다방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의 맛을 들인 한국 시장에 스타벅스가 어떻게 적응했는지 좀 보면 스타벅스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 이 한국에서의 어떤 이런 이 경영을 오히려 이 전 세계에서 배워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초기에 젊은 여성들의 감성 소비를 주 타겟으로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맛으로 시장을 세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커피 맛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아주 다양한 맛들을 통해서 시장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맛을 표준화했어요. 맛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매장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동일한 맛을 볼 수 있도록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Call My Name이라 해서 고객들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지금 꼭 이름이나 별명들을 부르죠. 예전에는 뭐 번호로 고객들을 불렀지만 스타벅스에서 먼저 고객들의 닉네임으로 고객들을 부르고 이것은 이제 눈을 맞춘 고객 응대를 도입한 것들이죠. 그 외에 스타벅스 카드를 만든다든지 멤버들에게 리워드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기획 상품들을 내놓은 그런 전략들을 펼쳤습니다. 다른 커피 매장들도 이러한 스타벅스의 어떤 매장의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그래서 다방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에 맞들인 한국 시장에 이런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확장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전략 경영의 프로세스를 좀 볼 텐데요. 6단계가 있습니다. 뭐 크게 본다면 뭐 5단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조직의 현재 미션, 그리고 목표, 그리고 전략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입니다. 외부 분석은 그러니까 기획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내부 분석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외부 분석과 두 가지의 내부 분석을 합쳐서 SWOT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OT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만들어내고요. 전략을 실행하고 또 그 전략을 평가하는 전략 경영 프로세스 6단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조직의 현재의 미션, 목표, 전략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미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명이겠죠. 그 소명,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종 데트죠, 그죠? 그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 그 조직의 고유한 가치, 그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 미션에 따라서 목표와 전략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션을 수립하면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미션 기술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미션 기술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 회사의 고객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 생존, 성장,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기본적인 신념, 가치, 윤리적 우선순위와 같은 그 철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중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의 주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 그리고 주요한 경쟁 우위와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미션 기술서에 포함됩니다. 몇 가지 미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미션을 분명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 미션이 분명해야만 내부 고객,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가지 어떤 목표로 그리고 한 가지 어떤 가치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미션이 분명해야만 외부 고객이 우리 회사의, 우리 기업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수립할 때에도 가장 먼저 이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명이 없는 기업들은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들더라도 그 조직이 고유하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정을 해놓고 조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테드는 아주 간단해요, 그죠? 두 마디입니다. 아이디어를 전파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지나치게 간단하죠, 그죠? Save the Children 잘 아시죠? Save the Children 보면, 그죠? 이 세계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삶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것들이 Save the Children의 사명 선언입니다. 링크드인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세계의 프로페셔널들을 연결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생산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링크드인의 사명선입니다. 파타고니아 보실까요? 최상의 제품을 만들겠다. 그죠?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환경 위기에 대한 솔루션을 촉구하고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죠? 이런 환경적 위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데 이 사업을 활용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결합시킨 그런 내용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자체가 등반가였죠. 등반 장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친환경적인 아주 고급 의류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고객들은 파타고니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느끼는데 파타고니아는 고객들한테 그러한 가치를 선사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수학 분석인데요. 그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이 있습니다. 외부 분석은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은
우리 조직의 긍정적인 외부 환경 요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협 요인은 우리 조직의 부정적인 외부 요인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부 분석은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자원들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죠? 재무적, 물리적, 인적, 무형자산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역량을 봅니다. 그죠? 이 조직의 내부 역량, 그죠? KSA, 지식, 스킬, 기술, 그리고 attitude, 태도, 그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과 직무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핵심 역량, 그래서 조직의 주요 가치 창출 역량을 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자신의 어떤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외부 분석에서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내부 분석에서는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수학 분석입니다. 이렇게 기회와 위험 요인, 강점과 약점 요인을 분석해내는 것으로 그치면 그건 수학 분석이 아니죠. 수학 분석을 하는 이유가 전략을 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분석과 이 내부 분석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국내 패션 의류 산업의 스와트 분석을 한번 볼까요? 산업연구원 자료를 제가 참조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 그죠? 먼저 외부 요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기회 요인을 보면 K-팝을 통한 한류 영향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 인지도가 상승했다.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기회 요인이 되겠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기회 요인. 하지만 위험 요인도 있죠. 중국도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여서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죠. 자체 브랜드를 육성을 통해서 우리 패션 의료계를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위험 요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외부 환경 요인이겠죠. 내부 분석을 보면 이제 강점, 그죠? 연간 5,200여 명의 패션 디자이너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능력과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패션 의류 시장은 동대문 패션 시장을 중심으로 패스트 패션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약점은 한국의 패션 의류 산업은 글로벌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역량도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패션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 업체들은 대단히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다음으로 나가야 될 분석이 뭐냐면, 그죠? 강점과 기회를 결합시킨 SO 전략, 그죠? 강점과 위협을 결합한 S 전략, 그리고 약점과 기회를 결합한 W 전략, 그리고 약점과 위협을 결합한 WT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강점과 기회를 같이 합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하지만 이런 이 강점과 기회 요인만 가지고 전략을 분석하면 되지 않습니다. 수학 분석에서는 이 각각의 전략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를 결합시킨 네 가지 전략들을 다 같이 도출해낼 수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이 약점과 위협을 결합시킨 전략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불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번째 단계가 전략 설계인데요. 전략 설계는 기업 전략, 경쟁 전략, 기능 전략이 있는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4단계에서 경영자가 사용하는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업 전략이 있고 기업 수준이죠. 그리고 경쟁 전략이 있고 기능 전략이 있습니다. 기능 전략이라는 것은 이 부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안정화 전략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이고요. 쇄신 전략은 조직 성과의 하락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략을 쇄신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성과의 하락을 줄이기 위해서 긴축 전략을 펴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 경쟁 전략은 해당 사업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말하는데요. 예, 독립적이고 자체 경쟁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업 단위를 전략 사업 단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경쟁 세력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서 전략 포지셔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직을 다른 조직과 뚜렷이 구분되도록 만드는 경쟁 우위 전략을 펼치게 되게 됩니다. 어떤 사업분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이것이 경쟁 전략인데요. 그 경쟁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업 단위가 전략 사업 단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속에서 전략적 포지션과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경쟁 전략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가 되게 됩니다. 마이클 포트의 그 경쟁 전략 프레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스트 리더십, 그러니까 비용 우위 전략입니다. 그죠? 동일한 사람 내에서 가장 낮은 원가로 제품을 생산하고 많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용 우위 전략은. 그래서 효율적, 아주 고도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예,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예, 그죠? 이 효율성,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면서 예, 품질도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비용 우위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좀 다르게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 전략인데요. 고객들에게 가치 있고 독특한 제품을 공급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높은 품질, 탁월한 서비스,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이렇게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집중화 전략은 영역을 세분화하거나 틈새 시장에서 원가 우위나 차별화 우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적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 비용 우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차별화 전략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상당히 위험하게 된 거죠. 예. 예. stuck in the middle, 중간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랬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능 전략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능 부스에 의해서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부스는 연구 개발 부스대로, 그 제조 부스는 제조 부스대로, 그죠? 예, 마케팅은 마케팅 부스대로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죠. 예, 이것을 기능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뭐 전략적 무기는 직관적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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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객 서비스를 잘하는 거죠. 고객이 최우선인 어, 시대입니다. 그죠? 고객이 그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가 그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객은 수동적으로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를 예, 사용하는 소비자에 만족하지 않고요. 생산에 자신의 가치를 투여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스킬과 로열티, 그리고 이노베이션, 그리고 품질, 그리고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경쟁 전략 우위를 가져온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벤치마킹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예, 벤치마킹은 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조직들의 최선의 어떤 관행들을 연구해서 자기 조직의 어떤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로지 내 조직에서 내 조직의 어떤 기술만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최상이겠죠. 하지만 이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이 경쟁 상태, 경쟁 상대의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조직을 혁신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예, 제럭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벤치마킹 노력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게 그때가 1979년인데요. 미국은 일본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제품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이죠. 예. 그런데 일본은 예, 소리 소문 없이 내부에서 계속적인 개선, 그죠? 카이젠이라고 하죠. 카이젠. 카이젠을 통해서 품질을 계속적으로 개선 혁신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의 제록스가 보니까 오히려 일본 제록스가 미국의 제록스보다 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상당히 오만한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거꾸로 미국에서 일본을 가서 제조 공정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 제럭스는 그 후지하고 합작 투자한 회사가 있었거든요. 후지 제럭스. 그래서 후지 제럭스의 효율성과 공정을 상세하게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본의 후지사가 효율성 면에서 미국의 어떤 제록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 효율성을 그 벤치마킹에서 제록스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도 마찬가지죠. 도요타 같은 경우도 도요타는 실제로 직기 제조 회사였는데 자동차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죠. 어찌 보면 아무런 기술도 없는 상태 속에서 뛰어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사실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랬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일본의 도요타는 미국의 자동차가 일본 시장에 들어오면 자기들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그 효율성을 추구를 했죠. 그래서 뭐 린 생산 방식, 뭐 간판 방식, 안돈 방식, 뭐 이런 그래서 뭐 가이젠의 대명사가 됐죠. 도요타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요타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도요타가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진출했을 때도 크게 경계를 하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이 일본의 어떤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면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것들이죠. 예. 이제는 뭐 그래서 GM이 도요타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일본의 이 가이젠을 배우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아마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됐죠. 어쨌든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자, 세 번째, 목표 설정과 계획 활동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계획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죠? 결국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 활동입니다. 예.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먼저 목표 유형을 좀 볼까요? 목표에는 공표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조직이 말하고자, 즉 조직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믿기를 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공표된 목표는 당연히 공식 문서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표된 목표가 그 조직의 실제 목표인 것인가? 그것은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조직이 고객들에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은 진취적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경쟁 상대가 방심하도록 공표된 목표를 조금은 실제 목표와 다르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표된 목표와 실제 목표는 다릅니다. 실제 목표는 조직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목표는 외부에서 볼 때 쉽게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목표 유형에는 이처럼 공표적 목표와 실제 목표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탑다운 방식이 전통적인 목표 설정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목표가 사업부 경영자의 목표로 내려가고, 사업부 경영자의 목표가 부서 경영자의 목표로 내려가고, 그것이 개별 종업원의 목표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우리는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기업의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랬던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면, 그죠? 그 다음 사업부에서는 사업부의 수익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부서로 내려가게 되면 수상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익을 올려라. 그죠? 그래서 자,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빨리만 일하자. 빨리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만약에 최고 경영자가 우리 기업은 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윤리적 경쟁을 통해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했다면 그 밑에 사업부의 경영자 목표도 아마 최고 경영자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달리 좀 설정하게 되겠죠. 예. 이처럼 탑다운 목표는 그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품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무조건 빨리만 만들어내자. 이런 것을 의도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경영의 목표가 개별 종업의 목표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어떤 맥락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경영자가 목표를 제시할 때는 이런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는 하나만한 이런 목표 말고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야만 그 구체적인 목표가 왜곡되지 않고 개별 종업원에까지 내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들을 수당 목표 체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위 수준의 목표가 하위 수준의 목표와 연결되거나 또는 하위 수준에서 성취된 목표가 다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순환이 되는 것들을 순환 목표 체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탑다운 방식이 전통적인 목표 설정 방식이고요. 목표 관리인데요. Management by Objective. 1970년대에 상당히 유행을 했고요. 1970년대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방식입니다. 목표 관리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목표가 훨씬 더 성과적으로 성취된다. 라고 해서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이 목표 관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 관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죠? 뭐 제조업체 다르고 서비스 업체 다르고 뭐 공기업 다르고 뭐 사기업 다르겠지만 네 가지의 또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목표를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매니지먼트
by objectives. 그죠? 목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예, 그 목표가 그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면 그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할 때 상호협의에서 참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목표가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결정을 해야만 그 목표의 또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것은 내가 참여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이 구성원들한테 함께 형성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일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피드백, 그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피드백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목표가 전체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작성된 목표의 특성을 좀 볼까요? 예, 예, 몇 가지는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만 행동보단 결과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학습 목표도 그렇죠. 내가 이것을 공부하겠다보다는 그죠? 이것을 공부해서 나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 예. 학습 목표도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잘 작성된 학습 목표인 것처럼 모든 목표는 행동보단 결과를 표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 한 결과 무엇이 된다.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하고 정량적이어야 합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목표는 그죠? 나중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할 수 없으면 그 목표가 잘된 목표인지 잘못된 목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그런 목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죠? 일정이 명확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이거 명확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기적인지 장기적 목표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 것들이죠. 목표는 좀 도전적이어야 챌린징해야 됩니다.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그러한 목표가 잘 짜여진 목표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래도 목표는 잘 짜여진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도전적이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건 목표가 되지 못합니다.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달성 가능하되 도전적이어야 된다. 글로 쓴다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것과 같이 맥락이 같은데요. 명료해야 됩니다. 명료해서 언제든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된 모든 구성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행동보다는 결과를 표현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일정이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해야 된다. 글로 나타낸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자, 목표를 설정하는 6단계. 자, 그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조직의 미션, 그리고 작업의 핵심 직무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조직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그 가용한 자원을 평가합니다. 예. 목표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거나,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외부의 투입이 필요하다면 외부의 투입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글로 잘 쓰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목표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또 뭐죠? 목표를 달성해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열심히 일했던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외재적이고 물질적인 보상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재적인 보상 또 함께 포함한 개념입니다. 외재적이고 내재적인 보상.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달성 자체에 정말 높은 가치를 두고 외적인 보상은 크게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이런 자기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재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돈으로 보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긍정하는 그런 보상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되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만 그 다음 목표 달성에 위해서 이 관련자들이 또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게 된다는 것. 자,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이제 계획이죠. 계획입니다. 계획은 여러 가지 또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먼저 범위와 관련해서 전략적 계획과 전술적 계획, 시간 프레임으로 해서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계획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구체성의 정도 관련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빈도와 관련해서는 일회적인 계획이 있고 지속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계획과 명확한 계획은 서로 다른 개념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주에 따라서 계획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의 개발인데요. 계획했던 그 개발과 선택에는 상황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계층이 어디냐, 그죠? 최고 경영자냐, 중간 경영자냐, 일선 경영자에 따라서 계획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불확실성의 정도, 그 조직이 처한 환경이 명확한 환경이냐, 앞을 잘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냐에 따라서 계획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 몰입의 길이, 그죠? 장기적인 그 성과를 위한 계획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목표에 성취를 위한 계획이냐에 따라서 계획이 좀 달라지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략적 계획에 많은 영향을 투입하겠죠. 반면 일선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 계획, 그죠? 오퍼레이션에 많은 영향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자, 계획 활동에 대한 또 접근법도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그죠? 전통적인 상위 하나씩 계획이 있겠고요. 조직 구성원에 의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조직 구성원에 의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직 구성원이 그 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위 하달씩 계획과 구성원에 의한 계획,
어, 이것이 이 모든 문화에 있어서 어, 그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나라 문화에 따라서 어,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권력 거리가 큰 문화에서 활동하는 국가 구성원들과 권력거리가 짧은 문화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은 좀 다르겠죠. 권력거리가 큰 나라에서는 그죠?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계획을 할 때 자기가 참여해서 계획자를 잡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그런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내려주는 것들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것 한 가지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계획 활동할 때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것이고 이 접근법을 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경영자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너무 불편해하는 사람들한테 예, 이 참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그 자원만 낭비하고 실제로 계획 활동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그 플래닝과 관련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최근에 그러니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대단히 다이내믹합니다. 예, 이런 역동적 환경 속에서는 도전적인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합니다. 어, 변화 관리가 일상적이 된 시기죠. 지난번에 제가 있죠. 어, 규격하라고 죠. volatility, 그죠? uncertainty, 그죠? C가 complexity, 어, A가 ambiguity. 예. 이런 그러니까 뷰카의 어떤 환경 속에서 계획을 할 때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변화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인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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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탐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스캐닝입니다. 스캐닝. 그러니까 새로 나타나는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일련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스크리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시나리오 기법, 그러니까 전략 수립에서 시나리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가 한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요. 그 속에서 가장 우리 조직에 바람직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역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나리오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 그렇게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들을 탐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예. 기존 환경에 젖어 있다가는
물이 그러니까 물을 데피고 있는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그 환경에 서 결국 뛰쳐나오지 못하고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삶아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들을 정확하게 탐색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진흥인데요. 이 경쟁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래서 경쟁자들의 행동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적인 그 계획활동의 이슈, 그러니까 최근 계획활동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는 이런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의 도전적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 탐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쟁자 행동에 단순히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쟁 지능이 필요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수업은 플래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